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빗줄기는 분노한 채찍처럼 아스팔트를 내리치고 있었다. 낡은 포터트럭의 와이퍼가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흐려지는 시야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한유라의 손은 핏기가 가실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에 앉아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동생 민준에게 쏠려 있었다. 조수석에 누워있는 민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다. 병원에서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고 했다. 희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에게 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천문학적인 수술비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형이 아니 누나가 꼭 살려줄게. 유라는 말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남장을 하고 험한 일을 해왔다. 연약한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고 동생의 병원비를 벌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웠다. 그때였다. 굽어진 도로의 끝에서 섬광처럼 두 개의 불빛이 나타났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였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물에 젖은 낡은 타이어는 비명을 지르며 도로 위를 미끄러졌다. 피할 수 없었다. 시간은 찰나의 순간 영원처럼 늘어났고 거대한 충격음이 고막을 찢으며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트럭의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유라의 몸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짓눌렀고 깨진 유리 파편이 뺨을 스쳐 지나갔다.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던 유라는 동생의 희미한 신음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뒤틀린 문을 발로 걷어차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비가 상처 입은 그녀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유라는 곧장 조수석으로 달려가 의식을 잃어가는 민준을 끌어안았다. 다행히 민준은 큰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충격으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트럭과 충돌한 상대방의 차를 보았다. 그것은 자동차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예술 작품이었다. 세상에 단 한 대뿐인 유진 그룹의 콘셉트카 유진 키메라. 1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알려진 기술과 디자인의 결정체. 유려한 곡선의 차체는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았고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표면은 빗속에서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작품의 측면이 흉측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1조 원. 평생이 아니라 몇 대를 이어 살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동생의 수술비는커녕 이제 그녀의 가족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터였다. 절망이 온몸을 휘감아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키메라의 문이 위로 부드럽게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다. 빗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검은색 정장은 물방울 하나 묻지 않았고 차갑고 날카로운 그의 눈은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유진 그룹의 회장 권태민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주변을 통제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권태민에게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그는 손짓으로 물렸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유라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이 웅덩이를 밟는 소리가 유라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유라는 민준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을 방어적인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비굴하게 무릎 꿇고 싶지는 않았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똑바로 그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동생을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권태민은 아무 말 없이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상처난 얼굴 낮고 해진 작업복, 그리고 동생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몸짓의 차례로 머물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만큼이나 차가웠다. 구급차는 이미 불렀다. 그의 말대로 어디선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유라는 잠시 안도했지만 곧이어 닥쳐올 현실의 무게에 다시금 숨이 막혔다. 권태민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아마도 사고 처리 절차와 천문학적인 수리비에 대한 보고일 터였다. 권태민은 비서의 보고를 듣는 내내 시선을 유라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유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섰다. 이제 와서 도망칠 곳도 피할 방법도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뿐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민준을 조심스럽게 들 것에 옮겼다. 유라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차에 오르려 했다. 그때 권태민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잠깐. 유라는 돌아보았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려 그의 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유라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유라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그의 강렬한 시선에 발이 묶인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았다. 권태민은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다른 사람은 결코 들을 수 없었지만 유라의 고막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수리비는 필요 없어.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녀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대신 나랑 결혼해줘.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가까운 통보였다. 유라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1조 원짜리 슈퍼카를 박살낸 대가로 결혼이라니. 세상에 어떤 미친 재벌이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끔찍한 사고가 만들어낸 악몽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울리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는 이 모든 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유라는 권태민이라는 남자가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선택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권태민의 목소리는 유라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이명처럼 계속 맴돌았다. 병원 복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수술실 앞을 지키는 매 순간이 지옥 같았다. 그녀의 세상은 온통 동생 민준의 생사를 알리는 저 차가운 램프의 붉은 빛에 매달려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나왔다. 유라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의사는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그 숨결 끝에는 곧바로 현실의 무게가 매달려 있었다. 수술비와 입원비,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치료비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권태민 회장의 비서 김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감정 없는 눈으로 유라를 훑어본 그는 마치 정해진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회장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들으러 왔습니다. 유라는 말은 입술을 핥았다. 그의 제안.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존엄성과 동생의 목숨을 맞바꾸자는 잔인한 거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던가. 김 실장은 유라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민준군의 모든 병원비는 이미 결제되었습니다. 과거의 미납금부터 미래에 발생할 모든 치료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말과 함께 김 실장은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된 완납 확인서를 내밀었다. 유라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밤낮으로 일하며 갚아나가도 끝이 보이지 않던 빚이었다. 그 족쇄가 이렇게나 허무하게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풀려버린 것이다. 권태민은 이미 그녀가 거부할 수 없도록 모든 길을 차단해버렸다. 김 실장은 이어서 두툼한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그동안 한유라 씨는 권태민 회장님의 법적인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철저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사적인 감정 배제,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완벽한 비밀 유지, 위반 시에는 지불된 모든 금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그것은 결혼 계약서가 아니라 영혼을 담보로 한 노예 계약서에 가까웠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창문 너머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동생. 저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서류 위에 새겨 넣었다. 계약이 성사되자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김 실장은 유라가 살던 옥탑방에서 최소한의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왔다. 비좁고 곰팡내 나는 그녀의 공간과 그녀를 태우러 온 검은색 세단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다란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과 웅장한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라는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 그대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었고 일렬로 늘어선 사용인들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차가운 규칙과 위선으로 가득 찬 거대한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이 박물관의 가장 이질적인 전시품이 된 셈이었다. 거실 중앙에서 권태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비에 젖어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룹의 총수다운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교활한 미소를 띤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권태민보다 몇 살 많아 보이는 잘생겼지만 어딘가 뱀처럼 서늘한 인상을 주는 남자였다. 소개하지. 내 사촌형이자 유진그룹의 부회장인 최진석 씨다. 최진석은 과장된 놀라움을 연기하며 유라에게 다가왔다. 세상에 태민이가 여자를 데려오다니. 그것도 약혼녀라고 정말 놀라운 일인걸. 그는 유라의 손을 잡으려는 듯 손을 내밀었지만 유라는 가볍게 목례만 하며 그 손을 피했다. 최진석의 눈에 순간적으로 불쾌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위아래로 유라를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그녀의 가치를 평가했다. 어디서 이런 귀한 분을 만나셨나? 재수 씨 우리가 알던 세계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말에는 꿀처럼 달콤한 독이 발라져 있었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유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연한 사고로 만났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원래 예측하기 힘든 법이니까요. 그녀의 무미건조한 대답에 이번에는 권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최진석은 흥미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사고라. 태민이의 그 1조 원짜리 장난감을 말하는 건가? 그걸 부숴놓고도 이렇게 멀쩡히 서 있다니 보통 배짱이 아니시군. 그는 유라의 턱 끝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치켜 세우려 했다. 그 순간 권태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둘 사이를 갈랐다. 형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의 공기를 채웠다. 최진석은 천천히 손을 거두며 항복의 의미로 양팔을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웃고 있지 않았다. 알았어, 알았어. 내 하나뿐인 사촌의 여자라는데 내가 잘해줘야지. 앞으로 잘 부탁해 재수 씨. 궁금한 게 아주 많거든. 그 말은 친근한 인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길고 지루한 싸움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권씨 가문에서의 삶은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다. 한유라에게는 최고급 의상과 보석들이 제공되었고 상류층의 에티켓을 가르치는 교사가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계획된 삶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과 은밀한 경계심이 존재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 아니라 값비싼 새장 속에 갇힌 새에 불과했다.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은 꾸준히 전해져 오는 동생 민준의 소식뿐이었다. 권태민의 지시 덕분에 민준은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유라는 매일 밤 동생의 건강을 기도하며 이 질식할 것 같은 삶을 견뎌냈다. 계약 기간 1년. 그녀는 달력에 하루하루 빗금을 그으며 자유로워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권태민은 일 중독자였다. 그는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잦았고 서재는 사실상 그의 또 다른 집무실이었다. 유라와 그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사는 섬처럼 존재했다.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마저도 필요 최소한의 대화만이 오갈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철저히 무관심해 보였지만 유라는 가끔씩 자신을 향하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택 안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권태민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호기심보다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마도 권태민이 급한 연락을 받고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다. 유라의 시선은 서류 더미 위에 펼쳐진 한 장의 설계도면에 머물렀다. 그것은 고성능 레이싱카의 엔진 설계도였다. 복잡한 선과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오랫동안 기계를 만져온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설계도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도면을 훑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옛 친구를 만난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그녀는 주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프로젝트의 코드명은 이카루스였다. 5년도 더 전에 중단된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는 과거의 프로젝트였다. 유라는 관련 보고서를 집어들고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보고서에는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연료 분사 시스템의 설계 오류로 인해 특정 RPM 구간에서 출력이 불안정해지고 최악의 경우 엔진 블록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그 내용이었다. 5년 전 천재적인 자동차 엔지니어였던 그녀의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조작된 결함.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잊으려 했던 과거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이 엔진을 개발했다. 하지만 완성 직전 회사는 아버지에게 산업 스파이 혐의와 함께 불량 설계도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보고서에 적힌 바로 저 결함을 근거로 아버지는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했고 소송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을 버렸다. 모든 불행의 시작, 그녀의 가족을 풍비박산낸 그 중심에 바로 이 이카루스 프로젝트가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권태민의 차를 들이받은 것도, 그가 그녀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한 것도, 그리고 지금 그녀가 이 서류를 발견한 것도 마치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이제 이 결혼은 단순히 동생을 살리고 빚을 갚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수동적으로 버티기만 하던 새장 속의 새는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발톱을 숨긴 채 때를 기다리는 암살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유라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전에는 감옥처럼 보였던 이 거대한 저택이 이제는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거대한 전쟁터처럼 보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운명은 그녀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싸워야 할 이유를 찾아낸 것이다. 최진석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의 공격은 정면으로 날아오는 창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라와 심장을 꿰뚫는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았다. 그는 한유라를 권씨 가문의 수치로 만들어 권태민의 가장 큰 약점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의 첫 번째 무대는 권씨 가문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였다. 유라가 공식적으로 사교계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였다. 파티 당일 유라에게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가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 드레스는 교묘한 함정이었다. 디자인은 화려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불편한 구조였다. 최진석은 유라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웃음거리가 되기를 바랐다. 그는 또한 입이 가볍고 악의적이기로 소문난 사교계의 유명 인사를 미리 섭외해 두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그곳에서 유라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 은밀한 시선을 던지며 수군거렸다. 그때 최진석의 사주를 받은 사교계의 여왕마 여사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에게 다가왔다. 새로운 안주인께서는 정말 미인이시네요. 그런데 어느 가문 출신이신지 통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요즘 읽고 있는 책이나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은 상냥한 질문을 가장한 잔인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 집중되었다. 그녀가 당황하거나 어설픈 거짓말을 하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함이 분노 대신 약간의 장난기마저 서려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네의 그림보다는 엔진의 토크 곡선 그래프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고전 문학보다는
자동차 정비 매뉴얼이 훨씬 흥미롭고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솔직하고 당당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진정한 명품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와 기술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마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주변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유라는 자신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속물근성을 교묘하게 꼬집은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권태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최진석의 계략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은 이미 마 여사의 남편이 연루된 탈세 혐의 자료를 특정 기자에게 조용히 건네고 있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최진석은 더욱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일부러 민감한 회사 기밀 문서 하나를 유라의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었다. 표면적으로는 유진 모터스가 장래성 없는 소규모 기술 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유라가 이 문서를 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거나 어리석은 발언을 해서 권태민의 발목을 잡기를 기대했다. 유라는 우연을 가장하여 그 문서를 손에 넣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최진석의 생각대로 형편없는 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문서의 마지막 장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기술 특허 목록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냉각 기술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항목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가진 폭발적인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것은 전기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충전 시간은 단축하며 배터리의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권태민은 실패할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를 사들인 것이었다. 유라는 조용히 문서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최진석이 파놓은 함정은 오히려 그녀에게 권태민의 비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며칠 후 권 씨 가문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진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투자건을 화두에 올렸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권태민의 결정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태민아, 이번 투자는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 이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는 은근슬쩍 유라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가 어리석은 동조를 하거나 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유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경영은 잘 모르지만 오래된 차를 수리하다 보면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낡고 볼품없는 엔진이라도 핵심 부품 하나가 전체 성능을 좌우할 때가 있다는 걸요. 어쩌면 그 작은 회사가 유진 모터스의 미래를 바꿀 핵심 부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비유는 단순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최진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무식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유라의 입에서 저런 통찰력 있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권태민은 처음으로 유라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운 나쁘게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거친 원석 속에 숨겨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빛을 가진 존재였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유라는 자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 아버지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한유라는 위험한 도박을 결심했다. 그녀는 권태민에게 유진 모터스의 연구개발센터, 특히 고성능 테스트 부서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남편의 회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재벌가 며느리로서 충분히 그럴듯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잔해 속에서 묻혀버린 진실의 파편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요청은
최진석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다. 예상대로 최진석은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유라의 요청을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아가씨의 치기 어린 변덕으로 취급했다. 회장님의 부인께서 기름 냄새 나는 연구소에 왜 관심을 보이시는지 모르겠군요. 비전문가가 보안 구역을 드나들다 사고라도 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의 말은 유라를 모욕하는 동시에 권태민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교묘한 이중 공격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최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라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치욕적인 제안을 던졌다.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자격을 증명할 기회를 드리지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최진석은 그들을 유진 모터스의 차량 무덤이라 불리는 폐기장으로 이끌었다. 실패한 프로토타입과 사고 차량들이 녹슨 채 방치된 곳이었다. 그는 흉측하게 찌그러진 레이싱카의 잔해를 가리켰다. 몇 년 전 테스트 주행 중 엔진 결함으로 대파되어 전설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GT 프로토타입이었다. 수리가 불가능해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는 물건이었다. 이 차를 2주 안에 완벽하게 복원해서 트랙을 달릴 수 있게 만드시오. 최진석이 선언했다. 주변에 있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불가능하다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최고의 팀이 달려들어도 몇 달은 좋게 걸릴 작업이었다. 모두가 유라가 모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의 눈으로 자네를 꼼꼼히 살피더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권태민은 흥미로운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작업장 사용 권한과 소정의 예산을 승인했다. 유라는 최고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을 요청하는 대신 지금은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늙은 정비 기술자 2명을 지목했다. 최진석의 라인에서 밀려난 하지만 손기술 하나만큼은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유라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기도 했다. 그 순간부터 유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태민의 인형 같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고스트였다. 작업장은 기름과 쇳가루 냄새로 가득했고 밤낮으로 금속을 깎고 용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낡은 설계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설계의 문제점, 즉 이카루스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결함들을 찾아내 독자적으로 부품을 재설계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늙은 기술자들도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과 지치지 않는 열정에 점차 감화되었다. 그녀의 손놀림과 문제 해결 방식은 마치 오래전 세상을 떠난 옛 동료, 바로 유라의 아버지를 보는 듯했다. 한 기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혹시 한성진 박사님과 무슨 관계라도 되는 거요? 라고 물었고 유라는 아무 대답 없이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약속된 2주가 지났다. 최진석은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거만한 표정으로 작업장에 나타났다. 그는 실패한 프로젝트와 좌절한 유라의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완벽하게 복원되어 위용을 뽐내는 레이싱 머신이었다. 칠흑 같은 도색 위로 흐르는 유려한 곡선은 과거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세련되어 보였다. 유라가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크르릉, 심장을 울리는 깊고 안정적인 엔진음이 작업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과거의 불안정한 소음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조율된 야수의 포효였다. 현장에 함께 온 권태민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차에서 내린 유라가 최진석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단지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으로 최진석의 얼굴에 패배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었다. 작업장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권태민과 한유라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권태민은 더 이상 그녀를 계약으로 묶인 아내나 골치 아픈 사고의 가해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예측할 수 없는 능력을 숨기고 있는 미지의 존재로, 때로는 존중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씩 회사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그럴 때마다 유라는 핵심을 꿰뚫는 답변으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의 차가운 단절감은 서서히 호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유라는 권태민이라는 남자가 단순히 차갑고 권위적인 재벌 총수가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룩한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외로운 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 역시 그녀에게서 가난과 불운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권태민은 자신의 서재로 유라를 불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거나 관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패를 일부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을 설명하듯 최진석과의 오랜 내부 권력 다툼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진석이 이사회의 상당 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은밀하게 회사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내가 당신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한 진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나는 내 입지를 안정시키고 최진석 부회장이 더 이상 회사를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 방패가 필요했지. 당신의 등장은 최진석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고 나는 그 혼란을 이용할 생각이었어. 그는 유라가 복원한 레이싱카의 성능 분석 데이터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당신은 이 차를 단순히 수리한 게 아니야. 재설계했지. 기존 설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유라를 꿰뚫었다. 그것은 질문이자 마지막 신뢰 테스트였다. 유라는 여기서 물러서면 영원히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연료 공급 시스템의 근본적인 오류였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과부하를 일으키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죠. 그녀의 구체적인 대답은 권태민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다. 그는 개인 금고에서 봉인되어 있던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전체 파일을 꺼내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먼지 쌓인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유라의 천재적인 공학 지식과 권태민의 절대적인 정보 접근 권한이 결합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조작된 테스트 기록이었다. 엔진이 파손될 당시의 데이터는 전부 거짓이었고 그 허위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 책임 연구원은 프로젝트가 폐기된 직후 최진석에 의해 고속 승진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 연구원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와 최진석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 사이에 은밀한 거래 내역도 발견되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진석은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고의로 실패시킨 것이었다. 그는 완성된 엔진 설계도를 빼돌려 경쟁 관계에 있는 해외의 방위 산업체에 블랙 마켓을 통해 팔아넘겼다. 그리고 그 모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설계 결함이라는 거짓 명분을 만들었다. 그 완벽한 은폐를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실력은 뛰어나지만 순진했던 엔지니어 바로 유라의 아버지 한성진 박사가 그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참혹했다.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죽음, 가족의 붕괴, 그녀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의 배후에 최진석의 추악한 탐욕이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는 대신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권태민에게는
이것이 최진석을 끌어내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돈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딸의 복수심과 회사를 지키려는 총수의 결의가 하나의 목표 아래 묶였다. 그들은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라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눈 동맹이 되었다. 서재의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밤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유진 모터스 연구소의 정식 팀원이 된 한유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진실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복원한 GT 차량의 성능 테스트를 빌미로 과거 조작된 데이터와 현재의 실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며 관련자들을 은근히 떠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핵심을 찌르는 분석에 과거의 음모에 가담했던 연구원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소식은 곧바로 최진석의 귀에 들어갔다. 최진석은 한유라가 더 이상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연구소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신복을 이용해 유라가 테스트할 GT 차량에 은밀한 장치를 심었다. 그것은 원격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장치였다. 테스트 트랙의 특정 고속 코너에서 가장 치명적인 속도로 달릴 때 작동시키도록 설계된 완벽한 살인 계획이었다. 며칠 후 기적적으로 복원된 차량의 성능을 이사회의 주요 임원들과 투자자들 앞에서 시연하는 공식 테스트 주행이 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사는 유라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최진석 자신이 제안한 것이었다. 복원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유라가 테스트 드라이버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통제탑에서 권태민은 모니터를 통해 트랙을 달리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째서인지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유라는 완벽한 주행을 선보였다. 그녀의 운전은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된 듯한 정교하고 아름다운 예술과도 같았다. 마침내 트랙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알려진 고속 시케인 코너에 진입했다. 시속 200km를 훌쩍 넘는 속도. 그녀가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발을 옮기는 바로 그 순간 최진석의 신복이 원격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다. 유라의 발이 닿은 브레이크 페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푹 꺼져버렸다. 감속은커녕 차는 조금의 속도 저하도 없이 콘크리트 벽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통제탑의 모니터에 브레이크 압력 경고등이 섬광처럼 터졌다. 권태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유라 씨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비상회피, 그의 절규가 무전기를 통해 터져나왔지만 유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던 과거의 경험이 그녀의 본능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 놓았다. 패닉에 빠지는 대신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작을 시도했다. 클러치를 걷어차 엔진의 동력을 순간적으로 끊고 카운터 스티어링을 이용해 차체를 강제로 미끄러뜨리는 고난도의 클러치 킥 드리프트. 콘크리트 벽이 아닌 트랙 밖의 안전지대를 향해 차의 궤도를 비틀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차는 격렬하게 스피나며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충격으로 차체는 반파되었지만 그녀의 기적적인 대처 덕분에 운전석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통제탑에서 뛰쳐나온 권태민은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미친 듯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량의 문을 맨손으로 뜯어내고 부서진 운전석에서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는 유라를 끌어안았다. 그녀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는 그동안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감정을 깨닫게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존중이나 동맹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이 위험한 관계는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진정한 감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최진석의 암살 시도는 실패했고 그 대가로 그의 가장 강력한 두 명의 적을 그 무엇보다 단단한 감정의 끈으로 묶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한유라와 권태민 사이에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권태민은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극진히 간호했다. 그의 서툰 손길은 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유라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의 값과 을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공동의 적을 향한 분노를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고의 배후에 최진석이 있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원격 조종 장치는 충돌의 충격으로 완전히 파손되어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법정 싸움으로는 그 교활한 뱀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들은 최진석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록 만들 더 확실하고 공개적인 무대가 필요했다. 권태민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며칠 뒤 국내에서 국제 GT 레이싱 대회가 열리오. 권태민이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진 모터스는 그 대회의 메인 스폰서였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최진석이 이카루스 기술을 몰래 팔아넘긴 바로 그 팀, 블랙 스콜피온 레이싱이었다. 유진 모터스의 이름으로 와일드카드 팀을 출전시킬 생각이요. 당신이 복원한 바로 그 차로.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무모했다. 하지만 유라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당신이 맡아줘야겠소.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다시는 서킷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술을 도둑맞은 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환호받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회장님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과거의 고스트로서 달리겠습니다. 그녀의 눈이 결연한 빛을 띠었다. 그녀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두 명의 늙은 기술자들이 그녀의 공식 피트 크루로 합류했다. 그들의 충성심은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유라의 작은 팀은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처럼 마지막 전쟁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권태민은 언론과 기업의 측면 지원을 맡았다. 그는 유진 모터스의 깜짝 출전과 베일에 쌓인 천재 드라이버 고스트의 이야기를 퍼뜨리며 대중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 사이 유라와 그녀의 팀은 작업장에서 밤을 새우며 레이싱카를 완벽하게 튜닝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아버지의 설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적들이 가진 기술의 치명적인 약점 또한 꿰뚫어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대회 전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유라는 마침내 최진석과 블랙 스콜피온 팀의 오만한 에이스 드라이버와 마주했다. 최진석은 그녀의 회복과 대회 참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연기를 펼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걱정과 은밀한 협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이 가진 우월한 기술력으로 유라를 철저히 짓밟아버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조카 며느님이 이런 험한 일에 나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군. 몸 조심해야 할 텐데. 트랙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최진석의 비아냥거림에 유라는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최진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권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내기를 하나 제안합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만약 우리 유진 모터스 팀이 우승할 경우 블랙 스콜피온 팀은 독립된 기술위원회에 차량을 제출해 전체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저는 제가 가진 의결권 주식의 상당 부분을 최진석 부회장 측에 양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미끼였다. 오만과 탐욕의 눈이 먼 최진석은 이사회 장악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그 제안을 덥석 물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꼴이었다. 모든 함정은 설치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전의 시간뿐이었다. 경기장의 출발선에 레이싱 카들이 정렬하며 내뿜는 굉음이 마지막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붉은 신호등이 꺼지고 녹색 불이 켜지는 순간 수십 대의 엔진이 동시에 포효하며 지축을 뒤흔들었다. 아스팔트를 태우는 타이어 냄새와 관중들의 함성이 서킷을 가득 메웠다. 이카루스의 힘을 빌린 블랙 스콜피온의 레이싱카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출력으로 뛰쳐나가며 선두를 차지했다. 그 뒤를 칠흑 같은 유진 모터스의 머신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라붙었다. 한유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의 주행 스타일을 분석하고 타이어와 연료를 아끼며 최적의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지금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냥을 하고 있었다. 몇 바퀴가 지나고 유라가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자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최진석의 얼굴이 불안감으로 굳어졌다. 그는 인터컴을 통해 팀에 비열한 지시를 내렸다. 그 순간부터 블랙 스콜피온의 드라이버는 노골적으로 유라의 주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코너에서 무리하게 안쪽을 파고들어 그녀를 트랙 밖으로 밀어내려 하거나 직선 주로에서 갑작스럽게 감속하며 추돌을 유도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심판의 눈을 교묘하게 피하는 더러운 플레이였다. 하지만 그는 고스트를 상대하고 있었다. 유라는 동물의 감각에 가까운 반사신경으로 모든 함정을 여유롭게 피해 나갔다. 레이스의 승패는 피트 스톱에서 갈렸다. 유라의 늙은 두 기술자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완벽하고 신속하게 타이어를 교체하고 연료를 주입했다. 반면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블랙 스콜피온 팀은 찰리스 프레셔를 이기지 못하고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 찰나의 순간이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유라의 차는 피트에서 빠져나오며 라이벌과 나란히 트랙에 복귀했다. 이제부터는 오직 실력과 전략의 싸움이었다. 마지막 랩, 블랙 스콜피온의 드라이버는 한계까지 차를 몰아붙였다. 바로 그것이 유라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엔진이 가진 단 하나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설계했던 전용 냉각 시스템 없이는 지속적인 과부하 상태에서 엔진 온도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상승한다는 것을. 그녀는 상대의 뒤에 바싹부터 맹렬하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상대의 드라이버는 초조함에 무리하게 엔진을 쥐어짰다. 그의 차 계기판에 엔진 과열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직선주로 유라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의 차가 옆으로 나란히 서는 순간 마침내 블랙 스콜피온의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한계를 드러냈다. 배기구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차는 급격히 속도를 잃었다. 유라는 그 옆을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언더독의 기적적인 우승에 관중들은 열광했다. 감격에 젖은 팀원들과 포옹하며 승리를 자축하는 유라. 바로 그 순간 권태민이 움직였다. 내기의 조건에 따라 블랙 스콜피온의 차량은 즉시 기술위원회에 압수되었다. 동시에 서킷의 모든 대형 스크린과 전 세계로 송출되는 방송 화면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최진석의 범죄를 입증하는 영상이었다. 조작된 연구 기록, 비밀, 계좌, 내역, 그리고 그에게 매수되었던 책임 연구원의 모든 것을 폭로하는 양심선언 인터뷰까지. 최진석이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기술을 훔쳐 팔아넘긴 모든 과정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의 완벽했던 범죄는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VIP석에 앉아있던 최진석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주변에 있던 그의 동맹들은 슬금슬금 그에게서 멀어졌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VIP석으로 들이닥쳐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오만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충격과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의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유라는 우승자 포디움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눈부신 조명과 터지는 플래시 속에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마침내 쟁취한 진실과 명예의 눈물이었다. 최진석의 몰락은 거대한 태풍처럼 유진그룹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질렀던 임원들은 줄줄이 체포되었고 블랙 스콜피온 팀의 차량에서 발견된 엔진은 한성진 박사의 이카루스 설계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권태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권태민은 한유라의 손을 잡고 공식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는 회사의 과거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대중 앞에 머리 숙여 사죄했다. 그리고 세상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천재 엔지니어 한성진 박사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켰다. 유진그룹은 그의 이름으로 젊은 엔지니어들을 후원하는 거대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한 동생 민준이 퇴원하던 날, 병원 앞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다. 빛과 병마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유라의 가족에게 마침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찾아왔다. 유라는 민준을 권태민에게 정식으로 소개했다. 민준은 자신의 누나를 구해준 영웅을 만난 듯 권태민을 워스셴이의 애드미레이션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스스럼 없이 따랐다. 그날 저녁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미 그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1년 전 그날의 계약서를 꺼내 유라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그들의 첫 만남을 묶었던 마지막 족쇄가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제 당신은 자유요 한유라 씨. 권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듯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동안 고마웠소. 모든 것이 끝났다. 유라는 이제 이 화려한 감옥을 떠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자랑스러운 딸로 건강해진 동생의 든든한 누나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 심장이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아파왔다. 권태민을 떠난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동정이나 고마움이 아님을 깨달았다. 위태로운 동맹 관계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타버린 계약서의 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하던 권태민의 얼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가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유라의 손을 잡고 저택 밖으로 이끌었다. 달빛 아래 그들의 운명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차 1조 원짜리 슈퍼카 유진 키메라가 완벽하게 복원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듯했다. 권태민은 유라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우리의 첫 만남은 끔찍한 충돌이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갈 길은 내가 선택하고 싶소.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명령이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따뜻한 질문이었다. 수리비는 필요 없어. 대신 평생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달려주겠어. 그의 목소리는 1년 전 그날 밤과 같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유라의 심장에 밝혔다. 유라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조수석에 오르자 권태민이 운전석에 올라탔다. 심장을 울리는 엔진음과 함께 키메라는 부드럽게 밤의 도로 속으로 미끄러져 나아갔다. 재벌 회장과 계약 신부가 아닌 하나의 운명이 된 두 사람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함께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